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여러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일주일 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책 같이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김훈 작가님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 이 책 많이들 좋아하시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김훈 작가님은 1994년에 문학동네에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시면서 처음으로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김훈 작가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소설가라고 김훈이라는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행 작가 과정 공부하면서 강결체 문장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으로 김훈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이란 책을 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만연체 문장을 고의적으로도 때로는 즐겨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주어와 수어를 바투 잡고서 맥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는 그런 묘미를 나름대로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참 하수해지셨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부를 해볼수록 짧게 써야 된다는 간결체 문장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많이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훈 작가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저한테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비롯해서 칼의 노래, 현의 노래도 있죠. 남한산성, 라면을 끓이며 같은 작품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아직 못 읽은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연필로 쓰기 같이 읽으면서 김 작가님의 세상을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글을 쓰는 그분의 시선을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뒤 표지의 글을 보면은요, 앞 표지에 이런 한마디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겨우 쓴다. 이 표현을 보고서는 혼자서 헐,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대가께서 나는 겨우 쓴다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글을 쓴다는 건 누구한테나 만만치는 않은 그런 작업이라 나름대로 아무리 대가라고 하셔도 이런 표현을 쓰실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요. 연필은 나의 삽이다. 지우개는 나의 망설임이다. 라는 한마디가 쓰여 있습니다. 지우개는 나의 망설임이래요. 저는 이 표현 보면서 너무나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이런 짧은 한마디 안에 촌철살인의 이런 멋진 메시지들을 담을 수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그 위에는요. 연필은 내 밥벌이의 도구다.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다. 연필을 쥐고 글을 쓸 때 나는 내 연필이 구석기 사내의 주먹도끼, 대장장이의 망치, 뱃사공의 노를 담기를 바란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눈처럼 쌓이면 내 하루는 다 지나갔다. 밤에는 글을 쓰지 말자. 밤에는 밤을 맞자.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공과 대가의 면모가 들여다 보이는 짧은 글들로 이분의 그 작품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부분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짧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수의 프로필입니다. 그렇죠? 저는 프로필을 엄청 길게 썼거든요. 하수이고 비난한 것을 감추고 정말 그 비난의 경지를 있는 대로 내보이면서 저자 프로필을 썼던 생각이 나서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써버릴 수 있는 경지에 그런 작가여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들어가는 글을 알림이라고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론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붙어서 편을 끌어모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의 글은 다만 그리기를 바랄 뿐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고 당신들의 긍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편견과 편애, 소망과 분노, 슬픔과 기쁨에 당당하려 한다. 나의 이야기가 헐겁고 어수선해도 무방하다. 나는 삶을 구성하는 여러 파편들, 스쳐 지나가는 것들, 하찮고 사소한 것들, 날마다 부딪히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생활의 질감과 사물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이 책의 출간으로 나의 정막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전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일산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김은 쓰다. 들어가는 글도 차별화가 보이지요. 첫 번째 얘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분이 매일 나가시나 봐요. 그 이기주 작가님도 그러신데 두 분 다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들 관찰을 아주 세밀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소설가라고 표현하셨겠죠.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렇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수공원의 산신령. 지난 여름은 너무 더워서 호수공원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적 없는 공원에 연꽃이 피어서 그윽했다. 이렇게 말로 풍경을 그리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이분이 말로 그리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련꽃은 물 위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보였다. 연꽃은 여기저기 피어 있어도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서 피어 있다. 연꽃은 활짝 피어 있어도 소란스럽지 않다. 연꽃은 늘 고요하고 차분하다. 연꽃은 절정에서도 솟구치지 않고 안쪽으로 스민다. 홍년이나 백년이나 연꽃의 색깔은 이 색에서 저 색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련의 잎은 수면 위에 붙어서 기름진 빛으로 반짝거리고 연잎은 코끼리 귀처럼 너울거리면서 꽃을 받쳐준다. 표현이 참 절묘하죠? 연잎은 꽃과 봉오리에 시립한 시녀들 같다. 연꽃의 봉오리는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기별처럼 기척이 없는데 그 봉오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모습은 고난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깨어나서 이승으로 다가오는 꿈처럼 보인다.
이제 호수공원의 연꽃은 모두 시들었다. 여름에 빛나던 꽃일수록 가을에는 더 참혹하게 무너진다. 연잎은 누렇게 시들고 걸레처럼 썩어서 물에 떨어지고 줄기는 모두 목이 부러져서 꺾인다. 수면에는 연꽃의 잔해로 누런 폐허가 펼쳐진다. 백일홍은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좀 먹듯이 부스러져 내리는데 그 꽃이 여름 내내 찬란했던 만큼 꽃이 떨어진 자리는 휑하다. 백일홍은 오랫동안 피어서 백일홍인데 꽃이 질 때도 느릿느릿 사위어 간다. 저는 배롱나무라고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무너져서 결실을 이루니 무너짐과 피어남이 본래 같은 것임을 가을의 호수공원에서 나는 안다. 여름 꽃들이 모두 질 때 억새는 홀로 피어나서 바람 속으로 꽃씨를 퍼뜨린다. 풍매하는 풀꽃들은 벌과 나비를 부르지 않는다. 억새꽃은 향기도 없고 꿀도 없다. 생김새는 초라하고 색깔은 희뿌였다. 꽃씨는 가볍고 또 작아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억새꽃씨는 바람에 흩어지는 미립자이다. 억새는 바람의 풀이다. 억새가 가진 것은 저 자신 하나와 바람뿐이다. 그래서 억새꽃은 꽃이 아니라 꽃의 혼백처럼 보인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이 혼백 안에 가을빛이 모여서 반짝거린다. 작은 꽃이 하나하나가 가을빛을 품고 있다. 가을 억새는 날마다 말라가면서 이 꽃씨들을 바람에 맡긴다. 꽃씨들이 모두 흩어지면 억새는 땅에 쓰러지고 가을은 다 간 것이다. 연꽃 줄기가 꺾인 자리에 백일홍이 떨어진 자리에 억새가 쓰러진 자리에 가을 잠자리들이 내려와 앉는다. 가을 잠자리는 바람을 거슬러 날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가을 잠자리의 날개는 수평보다 아래로 처져 있다. 가을 잠자리는 내려앉은 채 바람에 흔들리는데 잠자리가 흔들리면 잠자리 날개 무늬에 내려앉는 가을빛이 흔들린다.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시죠. 잠자리는 그 자리에서 겨울을 나지는 못할 터이고 거기서 마지막을 맞을 작정인가 보다. 첫 추위에 모든 잠자리들은 죽는다고 하는데 잠자리들이 어디서 죽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자연사한 잠자리의 무리를 본 적이 없다. 그것들은 작은 육신도 억새꽃이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모양이다. 매미 울음소리가 사라져서 가을의 공원은 더욱 고요하다. 가끔씩 는매미들이 우는데 는매미 울음은 여름날의 울음처럼 맹렬하거나 집요하지 않다. 매미의 울음은 수매미가 암매미를 부르는 구애의 절규라고 하는데 저 작은 벌레가 어찌 그리 놀라운 사랑의 마그마를 쓰나미 같은 목청으로 폭발시키는 것인지 사람보다 낫구나 싶다. 가을 매미는 마그마가 고갈되어서 두어 번 울다가 울음을 그친다. 그 짝들도 이미 기력이 다해서 찾아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어보는 매미의 울음을 그 짝들이 경청해 주기를 나는 바랐다. 첫 추위에 이것들도 다 죽는다. 가을이 깊어지면 물속의 자라들은 바위에 올라가서 햇볕을 쬐인다. 자라들은 볕을 몸속에 저장해서 겨울을 날 작정인 모양이다. 자라들은 몇 시간이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전애들끼리 장난도 치지 않는다. 자라는 오직 고요해서 바위와 구별하기 힘들다. 자라의 눈은 바늘 구멍처럼 작은데 그 구멍으로 날카로운 빛을 쏘아낸다. 자라들은 그 눈으로 공원 너머에 내 작업실 쪽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자라의 눈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자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라의 마음에 관해서 인간은 무엇을 아는가? 자라는 인간의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간이 자라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라와 내가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라의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자라의 눈에는 내가 자라로 보이는가? 이래서 나는 자라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유시화 시인이 쓴 거미에 대해서 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미도 꼼짝 않고 있잖아요. 그 글을 읽고 저는 어느 가을에 계속 그 거미들을 들여다보고 작년이었네요. 계속 거미들을 들여다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아야지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원 안 동물원의 두루미는 햇볕 비치는 자리에 외발로 서서 목을 틀어 머리를 죽지 밑에 파묻고 있다. 아이들이 불러도 두루미는 쳐다보지 않는다. 두루미는 한쪽 다리로 한나절을 서 있으면서도 다리를 바꾸지 않는다. 어떤 때는 흙을 파고 들어앉아서 사람 쪽을 외면하고 있다. 두루미는 시베리아를 오가는 철새인데 사람한테 붙잡혀서 잠시만요. 갇혀 있다. 가끔씩 날개를 펴고 높은 소리로 울면서 철장 안을 날아보는데 그때 두루미는 가장 불쌍하다. 두루미는 얼마 전까지 한 마리였는데 그 후에 짝을 지어 주어서 지금은 2마리다. 이 두루미는 금실이 안 좋아서 늘 따로따로 논다. 한 놈은 저쪽에서 외발로 서 있고 다른 놈은 그 반대쪽에서 외발로 서 있다. 두루미에게는 대체 어떤 외로움이 있다는 것인가? 가을의 두루미는 더 쓸쓸해 보인다. 저런 서먹한 금실로 어찌 겨울을 나겠는가 싶다. 호수의 잉어는 천적이 없고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다들 살쪄 있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잉어는 얼음 밑에서 겨울을 나니까 물이 차가워질수록 신나는 모양이다. 내가 물가에 서면 잉어들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대가리에 흰 점 박히고 주둥이 둘레가 립스틱 칠한 것처럼 빨간 놈이 특히 나에게 자주 왔다. 나는 그 놈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걸로 생각했다. 나는 이걸 동네 아이들한테 자랑했는데 물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제 물고기를 정해놓고 물가에서 서로 온다 온다 내 거야 하면서 제잘그렸다. 언젠가는 동네 인터넷 방송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 진짜로 물고기가 특정 사람을 알고 찾아오는지를 촬영하러 오겠다고 해서 내가 말렸다. 나는 그 기자에게 아이들의 놀이를 회방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겨울에 호수가 얼면 잉어도 자라도 얼음 밑으로 들어가고 오리도 나들이를 하지 않으니까 물가에서 놀던 아이들은 심심하다. 나는 20년째 일산 신도시에서 살고 있다. 50살 때 이사 와서 지금 70살이 되었다. 20년 전에 이사 올 때는 지금의 정발산동에 마을이 없었고 집은 나의 집을 포함해서 2채뿐이었다. 나는 지금의 일산 동구청과 롯데백화점 자리에서 연을 날리며 놀았다. 50대와 60대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나는 정발산의 숲과 호수공원 나무에 많이 의지했다. 고양시는 그 20년 동안에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커졌다. 20년 전에 어린 나무가 이제는 크게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그늘을 거느려서 사람과 새를 모은다. 나는 내가 점 찍어 놓은 나무들이 자라는 과정을 20년 동안 들여다보았다. 나무의 우듬지 쪽 윗가지들은 새롭게 뻗어나와서 바람에 출렁거리지만 밑동에 가까운 굵은 가지들은 더 굵어지고 껍질이 더 거칠어지기는 했지만 가지가 벌어진 각도나 방향은 어렸을 때의 표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나무는 커졌고 사람들은 사라졌다. 20년 전에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노인들은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그들의 뒤를 잇따라서 늙은 다른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이 판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도 장기를 둔다. 다 같이 늙었다는 동료의식이 작용하는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은 장기판을 들고 여름에는 그늘을, 겨울에는 햇볕을 따라서 옮겨 다닌다. 장기판 둘레에는 여러 노인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겨울의 눈구덩이 속에서도 노인들은 오리털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장기를 둔다.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장기말을 옮길 때만 뺀다. 호수공원의 장기판은 수준이 높아서 내 실력으로는 끼어들기 어렵지만 나는 하수들끼리 겨루는 판에서 몇 번 붙어본 적이 있었는데 판판이 깨졌다. 나는 장기판 둘레에 서서 구경도 많이 했는데 실전하고 달라서 구경으로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패자부활전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줄담배를 피워가며 잡담을 했다. 노인들은 죽음을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엿들으면서 메모를 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이 되니까요. 그 최 씨 있잖아. 일사 때 내려왔다는 사람 요즘 안 보이네. 그 사람 죽었대. 부산 사는 아들네 집에 가서는 죽었다는구만. 그래? 멀어서 문상 못 가네. 이 사람아 장기판에서 무슨 문상인가? 아니 최 씨가 누구야? 난 기억 안 나. 그거 왜 상 잘 쓰는 사람 있잖아. 상으로 난데없이 옆구리 찌르는 사람 말이야. 못 당하지 못 당해. 상 잘 쓰는 사람. 나는 이 사소한 것에 신선함에 놀랐다. 이렇게 기억되는 생애는 얼마나 가벼운가. 상은 사정거리가 너무 길고 진로에 장애가 많아서 나는 상을 잘 부리지 못한다. 나는 초장부터 상을 상대의 졸과 바꿔놓고 끝판에 후회한다. 나중에 호수공원 장기판에서 나는 상 못 쓰는 사람으로 기억될 법한데 잘 쓰는 사람은 기억되지만 못 쓰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장기, 바둑 아니고 장기. 언제나 혼자서 산책 다니는 노인도 있다. 내가 아는 한 노인은 늘 추석이나 한식 때 성묘 가서 만난다. 산소는 일산에서 가깝다. 내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와 그 노인의 아내의 묘소가 바로 이웃이다. 묘비를 보니까 노인의 아내는 40대에 죽었고 자식은 없었다. 노인은 늘 혼자서 아내의 무덤에 왔다. 제사 음식도 없고 절도 하지 않았다. 낫 한 자루와 호미 한 개를 들고 와서 풀을 깎고 잡초 뿌리를 뽑았다. 그 묘지에는 넝쿨이 우거져서 봉분을 덮었다. 걷어내려면 한나절이 걸렸다. 노인은 힘이 붙여서 자주 쉬었다. 나는 노인의 작업을 거들어 주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 노인은 무덤을 향해서 나 간다 라고 말했다. 이 노인은 나보다 10살쯤 위였는데 몇 년 뒤부터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호수공원에 왔다. 내가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왔다고 했다. 노인은 휠체어에 음향기기를 다 매달아 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존다. 노인이 늘 듣는 노래는 남인수 배호이다.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버리고 떠난 고향이길래. 남인수 노래 고향의 그림자 첫 소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인도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다. 20년 전에는 공원에 개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개들이 많아졌다. 주인을 따라서 공원에 나온 개들은 덩치나 생김새가 제각금인데 다들 잘 손질되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인다. 서양 귀부인 같은 개도 있고 동화 속의 천사 같은 개들도 있다. 개들은 잘 교육받아서 함부로 날뛰거나 지저대지 않고 먹을 것을 봐도 껄떡거리지 않는다. 줄이 풀어진 개들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와 꿇어앉아서 스스로 사슬을 받는다. 일산 공원에 이 우아한 개들이 늘어나고
개 관련 업소가 성업 중인 현상은 고향 시민의 생활 정서가 안정되어가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소년 시절에는 개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흘레 붙었다. 동네 악동들의 온갖 신나는 장난질들 중에서 개 흘레를 응원하는 놀이는 상위 랭킹에 속하는 즐거움이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개 흘레를 만나면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흘레를 응원했다. 개 두 마리가 꽁무니를 마주대고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서로 반대쪽으로 끌고 당겼는데 아이들은 이쪽 개 저쪽 개 편을 갈라서 박수치며 응원했다. 어른들이 이 남새스러운 꼴을 보다 못해 뜨거운 물을 개에게 끼얹으면 개 두 마리는 교미를 해체하고 깨갱거리면서 달아났는데 그때 아이들은 배를 잡고 깔깔거렸다. 이 짓거리는 참으로 신났다. 일산 호수공원의 개들은 흘레를 붙지 않는다. 나는 이 사태를 매우 괴이하게 생각한다. 흘레를 마음대로 붙지 못하는지 흘레할 생각이 아예 없는지 개 노릇하기도 쓸쓸하고 힘들어 보인다. 사람의 마을에서 사는 개들은 경계심이 거의 없고 먹이를 다투지 않고 기아나 죽음과 싸우지 않는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 성정이 개의 본능이 되었고 이 본능은 유전된다. 개는 개가 아닌 것이 됨으로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개들은 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벤치에 앉아 있는 내 앞으로 우아하고 외로운 개들은 지나가고 지나간다. 아무리 품격 높은 개라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누가 보건 말건 똥오줌을 눈다. 이 배뇨 방변은 개들의 마지막 자유처럼 보인다. 개가 똥을 누려고 쩔쩔매다가 쭈그리고 앉으면 개 주인은 아무 도리 없이 개의 똥 마려움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망아지처럼 큰 개들은 똥의 물량도 엄청나고 오줌은 길 위에 길게 흘러간다. 개를 데리고 가던 젊은 여성이 개똥을 집게로 주워 봉지에 담는데 개 오줌은 처리할 수가 없다. 남의 개가 싼 똥은 공원 당국이 치울 때까지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 개똥은 땅에 말라붙어 가을바람에 똥가루가 날린다. 개 주인 남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개똥 봉지를 공원 쓰레기통이나 대로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서 파리가 들끓는다. 이것은 개똥을 치운 게 아니라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우아하고 교양 있는 개를 데리고 가는 남녀들이 어찌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개고기를 가끔 먹는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네 아이가 공원에서 두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뒤따르는 자전거들이 많았으므로 나는 아이를 안아서 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내 핸드폰으로 아이에게 연락해 주었다. 엄마에게 연락해 주었다. 집이 가까워서 엄마는 금세 달려왔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였다. 울음을 그쳤던 아이는 엄마를 보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 참았던 서름이 복받치는 모양이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한테 말했다. 내가 넘어져서 우는데 이 산신령 할아버지가 날 구해줬어. 아이 엄마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깔깔 웃었다. 아이 엄마가 말했다. 얘가 그림책을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됐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도 산신령 나오는 그림책이 있는 모양이다. 아이는 동화 속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울음을 그친 아이는 엄마와 함께 돌아가면서 나를 향해 단풍잎 같은 손을 흔들었다. 일산에서 20년을 살고 나니 나는 호수공원의 산신령이 되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녀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삶의 무게와 피로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남녀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지 못한다. 여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남자는 자꾸만 줄을 헛짚었고 강약 조절을 못했다. 여자는 남자의 손가락을 끌어서 기타 줄을 짚어주었다. 나는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줄을 튕길 때 얼만큼 힘을 줘야 하는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혼자서 몸으로 알아야 하는 거야. 남자는 자꾸만 음정이 틀렸고 여자는 처음부터 다시 노래를 불렀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곡조는 클레멘타인이었다. 아는 노래니까 불러볼게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다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로 불고 목소리로도 불렀던 슬픈 노래였다. 그 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소년 시절의 천막교실과 조개탄 난로가 생각난다. 고기 잡는 할아버지와 살던 클레멘타인은 어려서 죽었든지 멀리서 온 낯선 사내와 눈이 맞아서 따라갔을 것이다. 이 40대 남녀는 저녁 7시쯤에 같은 벤치에서 만나 기타 치고 노래 불렀다. 여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마실 물을 가지고 왔다. 걸어갈 때 보니까 남자는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남자가 클레멘타인을 어느 정도 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이 남녀는 공원에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남녀가 다른 벤치로 옮겨갔는지 싶어서 공원 전체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나는 그 남녀가 헤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이 세상에는 슬픈 노래가 많다. 공원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들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여성 노인들은 모여서 주로 수다를 떤다. 여성 노인들은 그룹별로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들은 생애 전체와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수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는 무심한 척 그 옆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혹시 써먹을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들의 수다를 메모했는데 지금이 써먹을 때다. 대형 병원에서는 70살이 넘은 노인들에게는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부작용을 우려해서 수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여성 노인들은 수면 검사를 해주는 작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맨정신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바지를 벗고 항문을 젊은 의사 쪽으로 내밀어야 하고 꼬챙이가 대장 안으로 들어올 때의 느낌이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한 여성 노인이 말했다. 그러자 다른 여성 노인은 그래도 맨정신으로 받는 편이 안심이지 수면 검사했다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지도 않으면